節約정신과 짠돌이 구두쇠는 종이 한 장 차이라나요? 알뜰살뜰하게 사소한 것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저한테는 둘도 없는 장점처럼 보였어요. 저나 남자친구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손해보는 거 참 싫어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저는 엄청 어른스럽다고 느꼈고, 그러한 남자친구의 습관들이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4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 콩깍지가 남아있었나 봐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상황이네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을 한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따져가고 계산해가면서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거나 푼돈 얼마 때문에 싸우고 소심하게 나오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에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해오면서 봐왔던 모습에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 승낙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직한 연도는 똑같았어요. 남자는 군대가 걸려있으니 2년 취직 늦은 게 흠잡을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다니는 회사가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지만 연봉 또한 비슷하게 받는 듯 싶었지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5년 직장 생활에서 5천을 모았으면 솔직히 사회초년생이 이 정도면 돈 낭비하지 않고 잘 모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2배가 되는 액수인 1억을 모았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뭐 비싼 선물 받아보거나 좋은데 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서로 비슷하게 지출을 했는데도 그 정도를 모은 걸 보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서로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그 정도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집에서 관리비 아낀다고 냉난방 안 쓰는 건 물론이고 샤워도 찬물로 했다더라고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들어서 인터넷도 집에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요. 전기세 아끼겠다고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충전도 전부 회사에 가서 했다 하고 밥도 대부분을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대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는 고구마 한 상자 사놓고 고구마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고구마도 회사 탕비실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쪄오고 집에서는 정말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알뜰살뜰한 건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한다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결혼은 요즘 추세가 다들 반반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것저것 따지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금액을 똑같이 해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특별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다는 걸 이유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우리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먼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있었어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끝나 있고 다른 집에 비해 사실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5천 정도를 지원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가 너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난데없이 왜 화를 내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그러면 둘이 모아봐야 2억 아니겠냐며 사실 그 돈으로 서울에 빌라 전세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모르냐 하더군요. 요즘 대출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고 모자란 돈을 대출받으면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우리 월급에 생활비 내고 대출이자 내고 얼마가 남고, 그러면 한 달 공과금에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우리 수중에 얼마밖에 안 떨어진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유 있는 부모님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물심양면적으로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며 집 할 때 모자란 돈.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을 지원을 받아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부모님들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말에 어이가 없게도 지금 자기 부모님이 왜 나오냐면서 어차피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자기가 더 많지 않냐고 따지더군요. 자기 부모님들은 노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괜히 도움받아봐야 나중에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괜히 거절도 못할 거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테니 차라리 지원을 안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대충 이해가 갔지만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지요. 안 그래도 저희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즘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 급전도 필요하고 해서 정리 중인 게 있다면서 그 집을 아예 얻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모은 돈으로 실내도 싹 다 갈아엎고 그러면 신혼부부 살기에는 모자랄 것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차를 사도 되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비록 예비시댁에서는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고 부모님께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큰 지출을 하시게 되는 만큼 분명히 노후 대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는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뛸 듯이 기뻐했으면서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는 인상부터 팍 쓰더군요. 남자친구가 했던 말 중에 예비시댁에서 도움받으면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뜻은 안 바꿔 안 준다는 거지 받게 되면 뭘 하겠다고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예비시댁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한테만 주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안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양가 어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고요. 생활비랑 용돈을 드리는 건 양가 어른들이 은퇴한 뒤의 이야기라고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무언가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일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고 하면서 말이지요. 뭘 물어보려나 했더니 진명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저렇게 네 돈 내 돈 따져가며 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나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도 이렇게 계산을 하려 나오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니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치사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왜 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대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시는 건데 내 명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명의가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말에 얼굴에 기분 나쁜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따진다고 하는 말이 아까 전까지는 드리기 싫다던 부모님 생활비를 걸고 넘어지면서 집 명의는 네 걸로 하고 생활비는 우리가 번 돈으로 드리겠다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럼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1억에는 손을 안 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데 네 거 내 거 나누고 있냐고 정말 치사하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저랑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이기 이전에 부모님 자식이라고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면서 저랑 결혼은 하되 여태 모아놓은 돈은 부모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 명의도 제 걸로 할 텐데 우리 재산을 합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결혼은 하고 각자 수입도 알아서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던 용돈을 드리던 각자 돈 관리하니까 생활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쓰던 자유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요즘 반반 결혼하면서 각자 월 수입도 알아서들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말이야 번드르르 하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하는 말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결혼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집도 여자 집에서 해와 집 명의가 제 쪽으로 되어 있으니 집 고치는 것도 당연히 제가 모은 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고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 쓰시게 다 드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집을 해오는데 이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따지니 남자친구가 공평하다고 하면서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자기가 다달이 월세로 20만 원씩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남자친구가 받기만 하려는 모습에 실망한 게 있기도 하고 억지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굉장히 계산 다 해본 것처럼 논리적인 척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줬어요. 집 명의도 내 거고 우리 앞으로 잘 살기 위해 도움을 받는 건데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매달 생활비 드릴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까운 것도 이해하겠다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것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모은 돈도 부모님 다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겠다는데 나부터 그러자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전이나 혼수는 그래도 서로 같이 쓸 거니까 그 돈은 저랑 반반씩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랑 같이 쓸 가전가구라고 해서 반반씩 하겠다는 거 보니 웃기지도 않아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 말 안 끝났는데 자르지 말라고 능글거리면서 지 속내를 다 털어놓던 남자친구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본론을 딱 말해줬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요. 돈 굳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거리던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말을 듣더니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해줬어요. 그냥 오늘부로 끝이라고 끝내자고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부모님 부담될까봐 돈 한 푼 지원 못 받아오는 것도 좋다. 당장 들어갈 돈 아끼고 싶은 것도 구두쇠인 것도 다 좋다고. 그런데 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한테 월세 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건 줄 아냐. 부모님한테 말해서 집까지 해오겠냐고. 남편한테 월세 받으면서 살 거면 그게 룸메이트지. 뭐하러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알아서 다 따로 챙기고 월세 내고 내 집에서 얹혀 살겠다는데 나는 룸메이트 필요 없으니까 네가 모은 돈 네 알아서 하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서울에서 20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 잘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돈 아끼고 싶어서 어디 20만 원을 월세라고 줄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쫓아와서 사과하면 풀릴 줄 알았는지 한참 지나서 저 먼발치서 쫓아와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월세를 2배를 더 주겠답니다. 20만 원 주기로 한 걸 40만 원 준다고 세상에 반성을 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흥정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뒤꿈치로 남자친구 발을 비틀듯 확 밟아주고 왔네요. 내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쩡거려보라고. 내가 4년 연애한 세월이 아까울지언정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하는 평생 후회할 만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5억 아파트 해온다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보다 잘난 놈 하나 못 만나겠냐고 거지는 사절이라고 말하고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밟힌 지 발등이 아파서 신경 쓰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멀어지는 저를 쫓아올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헤어져도 100번은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사소한 것 따지는 성격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점만 보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아마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이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 속은 챙길 거 다 챙기고 싶어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지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구두쇠 짠돌이었다는 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제가 참 바보였네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속 시원하게 단칼에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짝이 있다면 제가 찾을 필요도 없이 제 옆에 나타날 거라 믿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 30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결혼하던 당시에는 3년차, 현재 4년차로 경력이 어느 정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었고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사촌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천을 해가게 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따로 하나도 없었지만 시댁에서 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신혼여행 및 결혼식 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시댁이 2천 정도를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 6천만 원을 저희가 따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고 이 지역 집값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 돈이면 신혼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빌라보단 아파트, 작은 평수보단 큰 평수, 조금씩 눈을 높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살짝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저희가 빌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제도도 잘 되어 있고 대출금리도 좋은 편이라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기에 6천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저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싸게 빌려줄 테니 괜히 이자랍시고 은행 배불려주는 일 하지 말고 두 분 노후자금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고 빌리는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나 똑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시부모님 돈을 빌려다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자를 은행보다 싸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0.2% 싸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에 7,000원 정도 되는 돈을 아끼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0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땅 파서 40만 원 안 나온다는 건 알지만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시부모님한테 빌리는 상황이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말이 없다더니 결국 이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 둘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둘이서 다 같이 쉬는 날은 주말 이틀밖에 없어요. 퇴근 후에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두 사람 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서는 보통 집에만 있지 활동적으로 어딜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연애를 적당히 오래 하기는 했지만 연인일 때랑 부부일 때 같은 데이트를 해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인생 중에 가장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 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은 꼭 쉬는 날 중 하루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편이니 평소에 못 찾아뵐 거리도 아니고 엄마 손맛이 그리우면 평일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도 되는데 꼭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렇다고 또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시댁에 거의 매주마다 가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별말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대. 얼굴 보고 싶으시대라는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가기 싫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가자고 하면 그냥 별말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갔더니 그 후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몇 번은 어디 가서 악덕 시어머니라고 말 나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남편 옆에 붙어서 편히 쉬라고 하셨어요. 편히 쉬라고 해도 어찌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쉬어지겠습니까? 남편한테야 원래 결혼 전까지 지가 살던 지네 집이었으니 내 집인 것 마냥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아예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하지만 편하게 있으라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는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 하고 부르고 그거 해놓고 다시 쪼르르 거실로 가면 적어도 한 번 도와줘라 하시면서 결국 저한테는 겉으로는 쉬라고 하시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수많은 일을 시키세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 어른이 일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쉴 생각만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같이 도와줬다면 남편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도 기분 좋게 불평불만 없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는 무슨 손이 없는 건지 발이 없는 건지 시댁에만 가면 자기 마실 물조차도 제가 떠다 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가 떠다 마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물 떠주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눈치를 주시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무릎을 붙잡으시며 남편한테 기어이 물 한 컵을 떠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떠다 줬고요. 남편이 그 모양이니 솔직히 그냥 도와드려도 될 법한 일들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지요. 새삼스럽겠지만 시댁 가서 저희가 뭐하고 오겠어요. 재롱잔치 하러 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식사를 같이 해야 해요. 나가서 사 먹으면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게 아깝다거나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편하게 쉬라고 하긴 하지만 양념 정도만 직접 하시지 사실상 음식은 제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어김없이 제일 맛있거나 제일 비싼 반찬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밥상이 무슨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솔직히 팔을 쭉 뻗으면 못 먹을 것도 없어요. 저한테서 위치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저는 더욱더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집어옵니다. 아니면 남편 시켜서 저게 나한테 너무 멀리 있네 하면서 제 밥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날 LA 갈비를 해주셨다면 요즘 갈비값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재료값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반찬들을 제 밥 위로 집어주면서 이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저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하면서 최대한 제가 LA 갈비를 못 먹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어머님 딴에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잘해주는 척 명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의도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제 밥 위로 다른 싸구려 반찬들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 싫어해요, 저거 싫어해요 하면서 남편 밥 위로 올려주고 아랑곳하지 않고 갈비 집어먹고 그랬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 바뀌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집에 가서 소갈이는 안 하려고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있던 일들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며느리분들도 다들 겪을 일들이니 그건 둘째치더라도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많이 불편하다, 고생 많이 하고 온다, 그런 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둘이서 같이 쉬는 날 포기하고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시댁에만 가자고 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 가족, 지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자꾸 시댁에 가자고 하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가자고 선수치기 전에 친정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대번에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의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오지 않냐, 나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니 이번 주는 시댁 말고 친정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한 번은 가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에 오만상을 쓰더니 친정에 가면 자기 불편하다고 갈 거면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시댁 다닐 때는 가기 싫다는데도 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저를 데려가 놓고선 막상 친정에 가자니까 오만상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해서 싫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을 했지요. 나도 시댁 가면 불편하다. 너가 친정 가는 게 불편해서 나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거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알겠고, 나도 시댁에 가면 불편하니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너 혼자 다녀오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무슨 경우냐고 하더라고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가 시댁 따라가는 건 군말 없이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야 하는 거고, 너가 친정 갈 때는 너 기분 따라 가고 말고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남편이 마누라가 친정에 가면 마누라 친정 갔다고 좋아하는 장면은 있어도 남편이 시댁에 가면 여자들이 남편 시댁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장면 본 적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친정에는 여자가 혼자 가는 게 맞는 거고, 시댁에 갈 때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깃장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대라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유라고 대면서 지금 제가 공평 불공평을 자기 앞에서 외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집에다가 살림이나 차렸겠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태껏 연애했던 기간과 결혼 생활 통틀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콧방귀조차 안 나오더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그냥 해주셨냐고 따졌습니다. 당장 두 분도 요즘 상황에 어디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이자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 돈을 해주신 거 아니겠냐 했지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는 돈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주 시댁에 가서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사위가 친정은 대접도 안 하고 콧배기도 안 비추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당장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올 테니 시부모님한테 그 돈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그러기엔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골병 들고 주름 하나씩 생기는 거 생각하면 돈이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5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시부모님한테 돈 따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기는커녕 그냥 앞으로 시댁의 발길을 따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장에 은행부터 가서 일주일 내로 시부모님하고 금전관계 청산해 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남편이 조금 수그리고 들어왔으면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 한 거로 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렇게 돈 갚아버리고 하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불만이 잔뜩 있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싸우게 된 이유도 제가 시댁에 가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가지 말고 처가도 같이 가자. 친정부모님도 시부모 챙기듯 신경 좀 써달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적당히 남편 참교육해주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네 집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뒤에 시댁에 가든 친정에 더 자주 가든 그건 그 나중의 일이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뭘 그 상황에서 아득바득 이겨먹어야겠는지 말 잘했다고 하면서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1억을 도와주기는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000만 원도 안 돼서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남는 것도 없었거든요. 지가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했네. 네가 덜 했네 따지고 계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온 게 친정부모님 돈 합해서 9천 정도였으니 남편 말이 틀리지는 않았고 여전히 시댁하고 남편 쪽에서 1,000만 원 더 해온 게 맞지요. 방금 전까지는 시댁에서 빌린 돈도 해온 거라고 우겼지만 그걸 빼고서라도 여전히 자기 쪽에서 해온 돈이 더 많으니 제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고 끝까지 지 고집을 부리면서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제 눈치 많이 보면서 제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거면 왜 대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품에서 살면 매일같이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런 사람들 심리가 내가 하기 싫은 효도를 대신해줄 사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집에 지내기엔 자기가 신경 쓰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싫지만 결혼해서 나가 살면 자기가 하기 귀찮던 신경 써야 할 일들을 마누라한테 다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 결혼하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남편이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더 이상 그걸 참고 지내기는 싫어서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친정 혼자 가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진짜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지요. 친정에 짐 싸들고 가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는 좌초지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딴 남편을 감싸주자고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싫어서 그냥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고
그 길로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가자면 저 혼자 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열받은 거 보고 분위기 살피러 온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에 앉혀놓고 통장 하나 던져주시더군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고 1,000만 원 더해줬던 것도 돌려드리라 하시더라고요. 고작 1,000만 원 더해온 거 가지고 우리 딸 평생 눈치 보고 살게 만들 생각이면 그 돈 다 해줄 테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집 와서 평생 눈치 보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를 보고 몸만 베베 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작 시댁 몇 번 안 가겠다고 이러는 것도 싫고 돈 얼마 가지고 어느 한 집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러는 것도 웃긴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통장 낚아채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더 빌리던 신혼집을 팔아버리던 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들어간 돈 9,000만 원 다시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요. 돈 얼마 때문에 이미 남편과 남편 집구석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온 것 같은데 뭘 저희가 모자라게 했던 돈까지 메꿔가면서 상황을 바꿀 노력이나 할 필요나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앞으로 돈돈돈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안 봐도 될 더러운 꼴 보면서 살게 될 게 뻔한데 뭐가 좋다고 계속 붙어서 그 꼴을 보고 있어야겠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재빠르게 이혼해버리면 저는 저대로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이 자기 하기 싫은 효도 저한테 떠넘기는 꼴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에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결혼해서 못 볼 꼴 보면서 참아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자기 장인 장모님 눈치 보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아주 이마로 바닥을 뚫어버릴 기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 모습 보고 용서해줘라 그런 말은 안 하시고 저만 쓱 쳐다보셨어요. 아마 저보고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2번은 없다고 말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번 용서해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시간 동안 1,000만 원 더하고 돈 빌려준 걸 가지고 저희 집이 무슨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걸 보면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바뀔 집구석이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나한테는 소중한 며느리고 딸보다 더 아껴줬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부처님밖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만 봐도 남편만 대놓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그 집 구석 딸보다 더 아껴주셨다고 하기엔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라던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참고 살바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 또 금리 오른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냈을까? 혹시나 금리 올랐다고 이자도 더 받아야 한다 어깃장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돼서 사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거 들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거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잠깐 눈치 보이더라도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0월드 탈출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인정머리가 없고 이해심이 없는 건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그딴 생각을 갖는 건지 싶네요.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지 가족인 신우만 가족이고 친정은 남이 되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되면서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리게 되었고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이 일, 저 일 다 하시면서 돈을 벌러 다니셨지만 도무지 그 상황을 타개할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단칸방 이사 다니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도 시장에 나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친척들 친가회가 할 것 없이 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콩고물 좀 뜯어내려고 친하게 지내고는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꼬꾸라져 버리니 친척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 돌려 외면하더군요. 어머니 어릴 적 친구분이 예전에 미국에 건너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돈이나 벌어보지 않겠냐며 어머니를 초대했고 어머니는 어차피 미국에 가게 된 거 제 교육이라도 미국에서 시키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셨지요. 아버진 혼자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시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거의 10년을 넘게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풀리게 되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어느덧 한국에 남아있던 빚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어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금이환영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명문대 학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다행스럽게 취직도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결혼까지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유학생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는 거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고 연락이 닿아서 몇 명은 만나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에 공백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친해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장 동료들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친구가 되기 힘들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빈틈만 보여봐라 하면서 살쾡이 눈을 뜨고 어떻게 직장 내에서 밟고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더 컸지요.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남편한테는 4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지요.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에 사실 친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넋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신우랑 친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 써준다고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진지하게는 아니지만 결혼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우올케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신우랑 친구처럼 지내자는 게 솔직히 제 귀에는 여간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더러 신우와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약속 장소에 저에게는 말도 없이 신우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랑 동갑이기는 한데 저랑은 정말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신우는 외향적이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반대끼리 끌려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지만 신우 또한 솔직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느낄 정도로 저랑 친해지는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도 몇 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관심사도 전혀 다르고 멋내는 거 좋아하는 신우는 제가 멋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흥미가 떨어진 듯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걸고 손톱만 다듬고 핸드폰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지요. 신우가 저를 무시한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 행동이라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했지요. 신우가 남편처럼 나서서 저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거나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알아서 거리를 더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신우랑 같이 해서 몇 번 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신우도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는지 의욕적으로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더라도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간다 뿐이지 저랑 친해지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오빠랑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치레 정도만 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리만 채워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빠 부탁에 하는 수 없이 나와주는 모습이 우애가 좋아 보이기도 했고 이유 자체로만 두고 본다면 제가 친구가 없는 상황에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니 그 부분에서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외국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조금 힘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배우자가 가정에도 충실한 그런 사람이면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거든요. 저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남편도 나이가 있었으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할 문제도 없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도 그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해외에서 고생만 죽어라 하셨던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도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정에 들러서 어머니 보고 가는 일이 자주 있기는 했었지만 매일같이 가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어머니 일인데 남편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해 있는데 점심때쯤에 남편이 밥솥에 밥이 왜 없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터에서는 일한다고 정신 팔려서 연락 같은 거 거의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난데없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밥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나 싶었는데 집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따로 대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회사가 야근이 잦고 늦게 끝나는 일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퇴근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간병해주느라 친정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집에서 둘이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즉석밥에 반찬 정도 꺼내 먹는다였지 밥을 솔직히 미리 해놓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밥솥에 밥이 오래돼봐야 마르기나 하고 누린내가 나서 버리기만 하지 솔직히 낭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유가 뭔가 싶었습니다만 대답이 없길래 난데없이 점심밥 타령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친정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머니 보러 갈 필요가 없어 마침 그냥 퇴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은 게 그대로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는 물론이고 물에 담궈져 있지도 않았어요. 소파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간 건가 했지요. 그러면 밥솥에 밥이 왜 없냐고 물어봤던 게 설명이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먹으면 먹고 가는 거지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갈 일인가 싶었고 일하느라 지치긴 했지만 그 정도 집안일 못할 것도 아니라서
사부작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밤 9시가 돼서 퇴근을 해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다짜고짜 앞으로는 밥솥에 밥이 비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앞으로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야근 없이 저녁에 일찍 퇴근할 것도 아닌데 밥솥에 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는 통보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우가 점심때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는 겁니다. 난데없는 폭탄 선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신우가 직장을 구했는데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하는 직업이랍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깝다더라고요. 본가에서 신우가 직장까지 오며 가며 하면 시간 낭비도 심하니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신우 상황은 알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결정하냐 했더니 가족 일인데다가 사정이 딱한데 그걸 제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외동이라서 우애라는 걸 모른다고 이 정도는 오빠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랍니다.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건 알겠는데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물으니 자기 결정이 곧 제 결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더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 출근하고 나면 빈집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신우가 지친 몸 이끌고 퇴근해서 푹 쉬다가 출근 전에 밥 한 끼 먹고 우리 퇴근하기 전에 신우는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건데 마주칠 일도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가 이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자고 방 1개를 따로 내주자는 것도 아니고 신우도 방 1칸 차지해서 이 집이 내 집인 것 마냥 지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느냐며 저한테 실망했다고? 아주 입에서 거품을 줄줄 흘리면서 신우 편을 드는 겁니다. 암만 신우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머문다고 해도 제 물건도 있고 귀중품도 있고 한데 집안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건 상상조차 가지 않고 거부감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집이 어질러져 있고 라면 먹은 거 치워놓지도 않고 간 게 생각나서 혹시 그러면 오늘부터 신우가 머물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저에게 전화해서 밥솥에 왜 밥이 없냐고 물은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거였지요. 지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푹 쉬다가 밥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감히 신우가 먹을 밥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으니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냐 했더니 이미 남편이 신우한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준 상황이었던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 허락해준다고 해도 제가 신우가 먹을 밥까지 준비해줘야 하고 신우가 어질러 놓은 부엌이며 방이며 제가 치우라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너무 너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이제 가족이 된 신우가 지친 몸 이끌고 쉬다 간 흔적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치워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저도 일하고 퇴근한 시간인데 저는 뭐 띵가띵가 놀다가 퇴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 도대체 신우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것도 20대 후반의 여자가 강남 근처에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이 밝아 남들 출근할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을 하길래 내가 신우가 퍼질러져 있던 뒷자리까지 치워놓고 살아야 되냐고 했어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신우 밥을 당신이 챙겨주고 신우가 어질러 놓은 뒷정리도 당신이 해준다고 해도 나는 신우가 나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머무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비어있게 그냥 두라고.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월세로 한 달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지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으니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를 거슬러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는 작은아버지며 고모며
다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친가 친척들 뒷바라지를 싹 다 해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형제자매들 너나 할 것 없이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저는 왜 못하는 거냐 한 소리 하더군요.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싶더라니까요. 하다 안 되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신우 때문에 제가 배은망덕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도 반반 결혼을 했고 지금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길래 배은망덕하다 하는 거냐 했더니 제가 친구 없다고 질질 짤 때 신우가 발벗고 나서서 제 친구가 되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더군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제가 친구가 없다고 질질 짠 적도 없을 뿐더러 신우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신우랑 친하게 지내라는 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었고 다 이러기 위해서 친구가 되라고 했던 거 아니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작 친정어머니 아프신데 솔직히 남편이 가서 간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길 바란 적도 없지만 서운한 점은 있었습니다. 좀 괜찮아지셨냐 같은 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쉬는 날에 찾아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댁에는 엄마 밥이 그립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친정어머니 아픈 동안에는 처가에 한번 가자고 말한 적 없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가족의 돌이 운운하면서 신우가 우리 집 들어와서 지내는 건 되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면 신우가 쉬게 해줄 테니 나도 친정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겠다 했습니다.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친정어머니 몸 불편하시니? 신우가 집에 같이 머물면서 우리 엄마 간병도 해주고 우리 엄마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실 테니 신우 점심때 되면 밥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면 신우가 우리 집에 점심 내내 있던 아예 방 한 칸 차지해서 눌러앉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러면 나도 불만 없고 당신도 불만 없으니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저한테 네가 할 일을 왜 신우한테 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신우 집에 들어오게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남편은 저랑 상의할 생각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부터 신우랑은 이미 같이 지내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걸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가족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집에 머무는 게 당연한 건데 내 가족은 몸이 안 좋은데도 우리 집에 머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걸 가지고 더 언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미국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갈라서는 걸 많이 봐서 저도 연애는 길게 했지만 같이 살아보기 전까진 모른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받은 느낌은 여동생이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찾아서 가짜로 결혼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안타깝다고. 사촌이라도 됐으면 다른 나라 가서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니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결혼은 못할 거라고. 그러니 다음에 결혼할 사람은 신우랑 네 관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만 소중하고 배우자 가족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이중인격자하고는 인생을 같이 할 생각 없다고요. 그나마 이제서라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편이 신우와 그런 사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라고 해서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감을 배우자인 저도 똑같이 감내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우도 염치가 있었다면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배려랍시고 했을 때 스스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지들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그걸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여길 거라 생각한 것도 문제지요.
이제 와서 잘못된 걸 알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결정에 후회가 없게 잘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